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소셜? 이거 소셜 라이프 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프.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나도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요가 학원에 다니는데 이게 취미라면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무 관련성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밖에도 출퇴근길에 자녀의 등하교를 도와주다가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유치원생이나 초중고교생까지는 산재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생은 안 된다고 합니다. 법에 아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경계를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되고 대학생은 안 된다. 잘 이해가 가진 않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해석인데요. 네. 이와 함께 고등학생이더라도 등하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장소에 데려다 준 것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의 보육 또는 교육기관에 오가는 것만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확정되는 지침이 과연 적절한지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근로복지공단은 명확한 예시를 든 것이라고 하지만 네. 노동계에서는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자르듯이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한 영역이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직무능력 개발이냐 취미냐의 경계가 그렇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요가 학원을 다녔을 수가 있습니다. 네. 명품백 구입이 이례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퇴근길 쇼핑을 해야 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부터 산재 적용이 확대되는 이유는 지난해 헌재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업무 중에 일어난 재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의 전반을 보장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산재 여부를 판정하는 공무원들의 편의주의, 탁상 행정이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산재 적용 범위를 좁히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노동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침은 연말까지 확정이 됩니다. 남은 시간까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키워드 알려죠? 예, 첫 키워드는 외교통 법사위입니다. 법사위하고 외교통은 안 어울린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는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예. 야당 의원들은 주로 얼마 전 끝난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문제 삼아서 공격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무슨 바보로 합니까? 뭐 가만히 있잖아, 뭐 순둥이들처럼. 전문을 받아보셨다 그러는데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실장하고 그 나라 왕세자하고? 예, 법사위는 외교 전문가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당인 민주당은 법사위가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다면서 반박했는데요.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법사위원들이 외교관계에 관해서 통일관계에 관해서 알면은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 여야가 계속 공방을 벌였는데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국정을 감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우리는 다 동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박범계 의원이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과 동업자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기도 예. 했습니다. 존경하는은 그냥 접두어군요. 예. 아무리 봐도. 예. 법사위원회에서는 원래 이제 법원의 법적인 문제, 뭐 예를 들면 체계, 자구 심사 이런 것만 하게 돼 있습니까? 예, 법조문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만 살펴보기로 돼 아, 있습니다. 근거법은 국회법 86조인데요. 법률안을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위반한 때에는 법사위의 회부에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법을 다시 평가하며 다시 판단해서 뭐 잡아놓기도 하고 그래서 상원 아니냐, 월권이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예. 오늘 법사위에 올라갔던 안건을 쭉 보면 모두 35건이 올라갔는데요. 외교부 관련 건은 딱 하나입니다. 외무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외무공무원을 어떻게 선발할 거냐에 대한 법안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강경화 장관에 대한 질문은 이 질문은 없었고
한중 정상회담일지 야당의 공세에 가까운 질문들만 있었습니다. 예. 오늘 법사위에 각 부처 관련된 법안들이 대거 35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외교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장관들과 공무원들이 모두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퇴장하라고 하자 밝은 모습으로 소관부처 공무원들과 같이 나가는 모습을 예. 확인할 수 왜 있습니다. 밝은 모습인지는 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죠. 예, 다음 키워드는 막상 막하로 잡았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자유한국당의 류여의 최고위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준표 대표를 또 공격했습니다. 비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너도 발정제를 먹었냐고 다들 저를 조롱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홍보하느냐고 할 때 홍준표 이름이 적힌 잠바를 입고 다닐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예, 예. 대선 때 선거운동 지원을 했는데 솔직히 부끄러웠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그러면서 홍 대표 막말을 시리즈로 다 연결하면 본인과 같은 윤리재소가 아니라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류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가 본인보다 훨씬 많은 막말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아무튼 아까 제목이 막상 막하였는데 그러면 누가 더 많은지 확인이 됩니까? 류 최고위원은 도표로 그려서 나타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예. 주장일 뿐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양측의 주장만 있고요. 예. 오늘 자유한국당이 윤리를 열었는데 류여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연기해서 26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른바 반홍 쪽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당 지도부가 윤리위원들 저녁 식사 자리까지 쫓아가서 그냥 내일 바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류 최고위원을 징계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윤리위원들이 모두 연락이 안 돼서 확인은 못했고 일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징계를 안 하면 최고위원회를 계속 못 여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게 더 급한 모양이죠? 내일 원래 최고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예. 현재 징계가 안 됐기 때문에 류여의 최고위원은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통화를 했는데 반드시 참석해서 날선 비판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오늘 류여의 최고위원은 오후 3시 반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홍준표 대표의 문제 발언을 모두 공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예. 정작 기자회견은 가까운 정준길 전 대변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중요한 문제를 본인이 하지 않았냐라고 묻자 윤리위의 출석 요구서가 본인에게 전달이 돼야 본인이 출석할 의무가 생기는데 예. 가서 브리핑을 하다 보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를 피하려고 안 갔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아우로 이게 잡았습니다. 뭡니까? 예, 감탄사인데요.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예. 특검은 최 씨가 대통령을 움직여서 삼성이 최 씨에게 말을 사주도록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최 예. 씨는 그건 아니다. 삼성이 자체 승마단 사업을 하면서 정유라가 거기에 끼었을 뿐이다라는 논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예. 지난번 검찰에 구형이 있을 때 25년형 구형받을 때 절규를 외쳤던 최 씨가 오늘은 좀 짜증이 섞인 모습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몇 가지 발언들을 살펴보면 삼성과 그랑프리급 마피를 구입해주려고 약속을 했냐라고 특검이 묻자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면서 독일 한번 갔다 오든지 말을 좀 연구한 검사님이 나오시든지 해라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특검이 안종범 수첩의 박원호 전무가 승마협회 박원호 전무가 승마를 좌지우지한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들었다고 안 전 수석이 주장을 했다라고 특검이 얘기하자 예. 이때 아우라고 하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부인하는 건데요. 예. 아우는 그러니까 짜증의 목소리였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최 씨는 아예 특검을 가르치거나 전반적으로 재판을 좀 리드 끌고 가는 느낌도 예. 있었습니다. 예. 특검에서 최 씨가 계속 정유라가 탈 말을 삼성이 지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자 마지막으로 정유라가 탈 말이 아니다라고 묻자 웃으면서 거기까지 하겠다라고 답하기도 했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명 통화를 200여 차례 한 거가 나오면서 무슨 통화를 그렇게 많이 했냐라고 묻자 그것까진 기억을 못하고 물어보는 게 실례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최 씨는 이전에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재판을 사실상 평론하듯이 임하기도 예. 했는데요. 오늘도 사실상 재판을 계속 주도하자 판사가 오늘 이 자리는 증인이 궁금한 걸 묻고 듣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찌 보면 뭐 진행자 역할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밤사이에 내린 눈이 그치면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추위가 잠시 주춤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이 영상으로 오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원래 오늘은 정상대로라면 대통령 선거일이죠. 오늘 소셜 라이브를 진행할 텐데 결국 오늘이 대선 날이 되지 않은 그 경과, 그동안에 있었던 일 등등에 대해서 서복현 기자와 이서준 기자가 소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re was I before the day that I first saw your lovely face? Now I see it every day. Now I see it every day. 예, 이서준 기자와 서복현 기자가 소셜 라이브에서 나와줬습니다. 서복현 기자는 정치부에 간 지 얼마나 됐죠? 작년 7월에 갔습니다. 아, 작년 7월에. 예. 그리고 이제 작년 7월이라면 뭐 아시는 것처럼 태블릿 PC 보도 한 석 달 전인데 예,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회부로 이렇게 파견을 나왔었죠. 예, 예. 그래서 같이 취재해서 일을 했고 이서준 기자는 그 당시에 이제 법조팀이었고요. 예. 최근까지도 예,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인사를 통해서 정치부로 옮겼고 예,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예. 2주 정도. 그 정치부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요즘? 제가 지금 이제 야당 팀을 맡고 있어서요.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당이 요즘 다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요즘. 예,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기사 쓰게 됐고요. 예. 또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적응도 그만큼 좀 빨리 하고 그럴 있습니다. 수도 예. 있겠죠. 예. 그래서 작년 그 태블릿 PC 사건은 물론 사회 2부에서 취재하고 네. 보도를 주도해 나갔고 그때 이제 뭐 이서준 기자 물론 이제 같은 팀이었고요. 이제는 다 이제 정치부로 가 있기 때문에 예. 어찌 보면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나 뭐 정책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렇죠. 뭐 다른 부서의 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두 기자는 바로 그때 취재 일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얘기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2월 20일 수요일이 선거 날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19일이 될 때도 있고 18일이 될 때도 있고 예. 오늘 선거를 하고 지금쯤 만일에 실제로 오늘 선거가 벌어졌다면 이미 물론 6시인가요? 그때 예. 그 출구조사 결과는 나왔겠지만 지금쯤은 개표가 시작된 지 최소한 한 1시간 정도 됐을 그렇죠. 시간 정도 예, 예.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역사의 가정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가정을 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예. 버릇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오늘 대선이 벌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안나경 앵커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무슨 대답이 나올지 몰라서 예. 조심스러워서 예. 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함부로 가정하진 맙시다. 예. 예. 있었던 얘기만 가지고 예. 얘기를 하죠. 저는 가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서준 기자는 정치부로 가고 나서 소셜 라이브가 처음인가요? 예, 지금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사회부 때는 보다 더 지금 긴장이 많이 됩니다. 좀 첫 데뷔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그러게요. 이서준 기자 하면은 사실은 예. 제일 많이 이서준 기자한테서 들었던 단어가 구속영장이라던가 예. 최순실
JTBC라던가 그런 것들인데 정치인들의 이름을 네. 많이 이제 말하는 이서준 기자인데 오늘 준비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할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오늘 일단 사실 아까 손석희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역사의 가정이라는 건 사실 큰 의미는 네. 없기는 한데 달력까지 가지고 왔네요. 예, 오늘 뭐 모든 사람들이 달력을 보면 알았겠지만 대선이 치러졌는데 네. 원래대로라면 치러져야 될 시점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20일 대선이 치러졌다면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치러지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 오늘도 여의도는 시끄러웠습니다. 원래 대선일이면 20일 날 오늘 대선 치렀으면 지금쯤은 아마 각 당사에서 개표 결과를 보면서 아마 네. 시비가 교차하고 네. 바쁘게 움직였을 텐데 네. 오늘은 뭐 대선이 치러지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의도는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었는데 네. 그 상황들이 또 보면 공교롭게도 이 대선 후보들이 당대표로 있는 당들이 다 시끄러웠거든요. 네, 네. 그 얘기를 좀 짚어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사실은 20일 오늘은 원래대로라면 대선이지만 5년 전 오늘을 짚어보면 5년 전 오늘 5년 전에는 19일에 대선이 있었고 네. 20일 날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증을 받는 당선인 신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사실 이제 국정농단 사건들이 조금씩 벌어졌던 건데 그 부분도 좀 짚어보고 현재 적폐청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네. 그 부분도 좀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 국정농단 이후에 2017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지만 네. 하지만 그 2016년, 15년도에 분명히 정치권에서는 또 그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박근혜 정부는 이 2017년 12월 20일 대선을 향해서 네.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또 그 당시에 저희가 몰랐지만 이번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또 박근혜 정부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가 드러났잖아요. 그것들이 또 결국에는 오늘 이 12월 20일 이 대선을 향하고 있던 작업들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좀 짚어보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예. 오늘 뭔가 좀 역사 교과서 한 권을 읽는 듯한 소셜 라이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실제로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군요. 원래 그렇습니다. 예, 저는 소셜 라이브 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의 댓글을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 이렇게 해뒀는데 지금 이게 뭔가요? 페이스북인가요? 예, 페이스북입니다. 아, 예.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니까 서복현 선배 이름은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이휘재 아들 서준이 우쭈쭈 이 정도 댓글이 보이네요. 예. 아, 바로 댓글까지 바로 볼 수가 있네요. 진행하면서. 그렇군요. 예.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한 달, 한 2달 전쯤에 제가 마지막 소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혼자 했습니다. 혼자 해서 굉장히 외로웠는데 오늘은 이서준 기자가 법조팀에 있다가 사회부 법조팀에 있다가 정치부로 한 2주 정도 됐죠. 예. 왔거든요. 이서준 기자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법조팀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같이 법조팀에서 손발을 맞췄던 친구인데 반갑게 이번에 또 정치부로 와서 같이 국회를 출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셜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제가 처음 법조를 갔을 때 뭐 아는 것도 없던 꼬꼬마 시절에 그때 이제 서복현 선배는 그때도 이미 한 3년 정도 출입을 하고 계셨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 뭐 아침마다 이제 뭐 어떤 뭐 서복현의 아침 법조 강의라고나 할까? 아침마다 이렇게 야, 이 사람의 구속영장이 이때 청구되면은 언제 이게 뭐 되는 거냐 막 이런 거 하면서 많이 저한테 처음을 이렇게 알려주신 선배입니다. 또 따라서 이제 또 정치부로 오게 됐는데 오늘 좀 같이 배우면서 조금 미숙하지만 정치 본 지 얼마 안 됐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을 해보죠. 네. 그래서 아까 앵커 브리핑 때 잠깐 나왔는데 딱 보고 저는 저 달력이 나왔잖아요. 아까 달력을 보면서 저건 JTBC 달력이구나 라고 바로 알았던 이유가 저도 오늘 달력을 들고 나왔거든요. 자, 오늘 소셜에서 얘기할 바로 주제이기도 합니다. 보면 12월 20일 이 파란색으로 돼 있으면 보통 빨간색으로 많이 돼 있던데 JTBC 달력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휴일이 표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19대 대통령 선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예. 예, 파란색 달력. 그러면 아까도 아마 이 달력이 그대로 비춰졌던 것 같은데, 근데 보면 20일 19대 대통령 선거 물론 달력에 파랗게 표시가 됐거나 빨갛게 표시가 됐지만 오늘은 모두 정상 출근하는 날이라는 거는 모두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달력에 있는 세상하고 실제 세상은 오늘 우리는 다른 삶을 보냈던 건데 어땠나요 오늘 보고? 사실 저는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대선이었다라는 사실을 좀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좀 많은 일들을 따라가느라고 그렇지 못했는데 저는 도리어 이제 저도 이 달력을 집에서 쓰고 있는데 처음에 딱 펼쳤을 때 이 20일을 딱 보고서는 왜 갑자기 평일날 저 색깔이 저렇게 돼 있지? 그때 처음으로 한번 느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심수미 선배와 저희가 송년회를 잡기로 했는데 뭐 12월 날 송년회 잡기가 되게 애매하니까 딱 20일이 보여가지고 그럼 우리 20일 날 하자. 그때가 대통령 선거였네 하면서 처음으로 그때 알게 됐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아마 대선이 원래대로 치러졌으면 지금 이 시간에 소셜은 아마 만약에 소셜을 했다면 이 자리에서 하진 않았을 것이고요. 아마 그 개표소에서 소셜을 했을 수도 있고 그 근처에서 했을 수도 있고 또 각 당사에서 분위기를 전달하는 그런 소셜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소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12월 대선 시대는 사실 저물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만 보면. 다음 대선은 언젠가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완료 전인 이 70일 전에서부터 그 바로 다음 수요일이 바로 이제 대선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2022년 3월 이때가 이제 이 규정상에 따라 다음 대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는 12월 대선인데 이게 12월 대선은 아니죠. 그러면 지난번에 5월 대선이었으니까 2022년 5월에 대선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걸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루어진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이 없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바로 취임을 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규정에는 원래는 임기 만료 70일 이후에 첫 수요일 날 대선이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2022년 5월 9일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5월 9일 대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부터 70일 이전인 3월 정도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데 달력을 봤더니요. 그래서 70일 이후 첫 수요일이 3월 2일입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선거 전날 혹은 선거 다음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대선을 치르게 돼 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2022년 3월 9일에 20대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자꾸 이 얘기만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 속의 가정이라는 건 큰 의미도 없고 그 가정을 거듭하다 보면 많은 오류와 모순과 또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만약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만약 오늘 대선이 치러졌으면 어땠을까 라고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둘이 고민한 끝에 위험한 대선이 됐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위험한 대선. 그래서 위험했을 20일로 뽑았습니다. 네. 이번에 이 적폐청산 수사에서 가장 모든 적폐청산 수사의 그런 것들을 연결고리 하나로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뭐냐. 블랙리스트, 또 국정원의 어떤 그 여론 조작.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과학계 또 블랙리스트. 그렇죠. 그 또 교육계에서는 이제 그 국정교과서.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그다음에 여론을 이 청와대와 정부와 이 국가가 좌지우지하고
또는 그런 것들에 영향을 깊이 있게 직접적으로 미치려고 했던 그렇죠. 그런 적폐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근에도 JTBC가 보도를 했지만 뭐 가장 최근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였거든요. 지난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 결국은 대선을 겨냥한 것 아니었냐.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과학기술계 대표단체라고 하는 과총의 회장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장관이었던 김명자 전 장관이 과총 회장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음 대선까지 염두해서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정황이 나왔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학계 블랙리스트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공통점을 뽑아보면 여론 통제, 여론을 억압하고 여론을 통제하려고 하고 이런 정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건 또 여론 조작하고 이어지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뭐 화이트리스트 그렇죠. 같은 경우는 보수단체를 지원을 하고 관제 데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큰 여론인 것처럼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블랙리스트 그렇죠.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어디 정권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알리지 못하도록 돈줄을 끊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바로 블랙리스트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여론 조작 또는 이런 여론 조작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의해서 형성된 이 여론에 따라 이 선거가 치러졌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은 이 결과가 과연 이 대한민국의 진짜 선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사실 결정적으로 위험했을 20일 이렇게 뽑은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게 들릴까요, 소리가? 마이크 옆에 있는 거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좀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 발언입니다. 이 영상이 바로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했던 개헌 발언입니다. 개헌 발언인데 잘 보시면 임기 내에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보통 이제 국민투표면 선거에 맞춰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방향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2017년에는 선거가 대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국민투표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 대선 날짜에 맞춰서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랬다면 정말 위험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블랙홀 개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10월 24일 날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개헌안을 띄웠을 때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이 가장 극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 입으로 이 개헌은 블랙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몇 년 전 김무성 의원이 이 개헌안을 얘기했을 때 굉장히 비판을 해서 김무성 의원이 대통령님 죄송하다라고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이 개헌을 얘기하면서 국정농단 이슈를 다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날 저녁 JTBC 이제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개헌이 왜 위험했냐면 사실상 개헌에 대한 그 여론, 그 다음에 정치권에 어느 정도 공감되는 형성이 돼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청와대 주도의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시기가 너무 지연돼서 논의를 못할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청와대가 주도하겠다는 뜻까지 당시에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의 이유는 뭐냐면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헌법 위반을 덮기 위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을 한다면 그게 30년 만에 개헌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의도로 만약에 개헌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불행인 거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개헌이 이날 어떻게 보면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무성 의원이 이 개헌을 얘기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이 전년도인 2015년 말에 갑자기 이제 친박계 이제 홍문종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이나 이런 분들께서 개헌안을 띄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말에 들어가서 이제 대선이 조금 더 얘기가 됐을 때 당시 언론 기사들을 보면은 친박계 의원들이 왜 갑자기 그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한다는 친박계 의원들이 개헌을 왜 얘기할까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보도된 게 이 당시 이제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이제 뭐 반기문 대통령을 세우고 의원 내각제를 해서 친박 총리를 세우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기사들이 그 당시에 되게 많이 관측이었죠. 나왔더라고요. 관측으로 나왔습니다. 관측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이 개헌도 역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 포함의 어떤 중임제나 아니면은 뭐 친박계가 어떤 그 후의 정치를 생각하기 위한 그런 이제 우려들이 나왔던 나왔던 상황이었고 사실은 그 국정농단이 한창 불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최근에도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성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내에서도 국면 전환용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개헌이 됐을 수 있는 뭐 가정이지만요. 그랬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그 지금 이 시각에 저희는 뭐 개표 방송 얘기도 하고 했지만 여의도 같은 경우도 오늘 만약에 대선이 치러졌으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각 당사마다 사실은 뭐 모두 다 개표 방송에 주목을 하고 희비가 교차됐을 것이고요. 근데 오늘도 시끄러웠죠. 시끄럽기는. 예, 오늘 뭐 대선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예. 오늘도 여의도는 굉장히 들끓었습니다. 네, 그렇죠. 가장 그 어떤 특히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거는 이 안철수 대표의 그렇죠. 이 긴급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고요. 정리를 하면 오늘 사실은 여의도가 시끄러웠던 공통점을 봤더니 당 대표가 대선 후보들이었습니다, 모두. 그렇죠? 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까지 뭐 국민의당과 통합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이 대선 후보들이 있는 당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셨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가 오늘 2시에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11시 좀 넘어서 갑자기 당 통합에 대해서 전 당원의 그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오늘 뭐 의원총회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를 끌고 와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었죠. 오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직접 취재를 하셨죠? 예, 오늘. 자유한국당은 이제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뭐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이슈는 이 당무감사입니다.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 컷아웃 특정 점수 밑에 있는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류여해 최고위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 윤리위원회를 열고 오늘 이 류여해 최고위원이 이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징계안을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직접 얘기도 해보셨나요? 유해 최고위원하고? 예, 오늘 전화 통화를 하고 예. 또 페이스북에 되게 많은 글과 이제 영상들을 올리시기 때문에 전화 통화에서 뭐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네, 오늘 이제 저희 뉴스를 보셨거나 아니면 다른 기사를 보셨다면은 이 유해 최고위원이 이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어떤 폭로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정작 오늘 3시 반 기자회견에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아까 비하인드 뉴스에서 그 이유로 얘기하긴 했는데요. 이 유해 최고위원에게 왜 폭로를 하지 않냐, 어떤 폭로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굉장히 단계적으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폭로를 하겠다라고. 언제라고는 얘기는 안 했고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모레 홍준표 대표가 이 대법원의 이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는 그 결과에 맞춰서 단계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의도에서 굉장히 원래대로라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지 않았으면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을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이죠. 친박. 사실 친박이라기보다는 진박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한 분씩 볼까요? 김재현 의원. 대표적인 뭐 친박 의원이고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했지만 이 모습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입니다.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5억 원이 국정원 특활비가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입이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또 보면 최경환 의원 뭐 대표적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있습니다. 오늘이 20일이니까 20일 내일 모레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데 사실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국회의 처리와 무관하게 23일 이 끝나면 바로 이 구인장 발부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죠. 보통 이렇게 거물급 정치인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오면은 소위 말해서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이제 당에서 지켜주는데
홍준표 대표를 포함해서 이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이 아예 투표에 불참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그렇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최경환 의원도 역시 뭐 지금 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이죠, 오늘. 예. 역시 친박계인 이우현 의원이 공천원금 혐의와 관련해서 오늘 검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죠? 예, 그럴 겁니다. 지금 예. 아마 받고 있을 것이고요. 여기 또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는 남부지검에서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했던 이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 탈당을 하셨죠? 대표적인 친박 이정현 의원입니다. 방송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난해에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사실은 그 친박계가 이 당대표가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레임덕이 사실은 그 기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다시 힘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결국 뭐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사실은 뭐 탈당도 하고 현재는 뭐 결국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친박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봤지만 오히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 얘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이제 청와대 주도로 진박간별 여론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당시 새누리당을 다 진박 의원들로 이제 재편을 하고 이런 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정현 당대표까지 되면서 사실상의 어떤 새누리당이 이제 진박 중심으로 가겠구나라는 게 바로 다시 작년. 친박당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을 지금 출입하고 있는 출입기자 입장에서 이제 의원들이 모두 모이는 그 총회의를 가면은 좀 매 총회 때보다 눈에 띄는 장면이 뭐냐면은 이 친박 의원들 중 몇몇이 이렇게 자리를 어디 앉을지 모르고 혼자 앉아 그런가요? 있거나 그리고 또 보통 들어오면서 의원총회 들어오면서 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악수하면서 의원들끼리 서로 이제 인사를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 하여튼 특정 친박 의원께서 가장 앞자리에 의원께서 의원이었죠, 의원이. 네, 의원이 죄송합니다. 의원이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의원도 와서 인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게 친박은 더 이상의 구심점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다시 규합할 구심점이 없다. 중심 권력이 없다.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 의원총회에서 그런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친박 의원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다 흩어져가지고 앉아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정치권 상황을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 2017년 12월 20일 딱 5년 전 그러면 2012년 12월 20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 사실은 대선은 19일이지만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증을 받은 날입니다. 5년 전 오늘이요. 여기 보면 당선증 사진도 있죠. 여기 12월 20일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뭐 당선증을 받았기 때문에 공식 당선인 신분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쯤부터도 바로 이 국정농단은 사실은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얼마 후에 인수위가 꾸려졌는데 이 최순실 씨는 인수위 관련 국정과 관련된 자료부터 받아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과 맞물려 당선되면서부터 바로 이 국정농단, 청와대 자료들이 최순실 씨에게 넘어가고 국정을 상의하고 그 전부터도 이미 상의를 계속 해왔었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저희 JTBC가 보도한 이 태블릿 PC 이 속을 보면은 이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도 많은 자료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봤을 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가 서로 메일을 통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공유하고 그렇죠. 사실상의 이 대선을 최순실 씨가 진두지휘를 하고 그렇죠. 또 이제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죠. 3명의 이 전화 녹취 이 음성 파일로 봤을 때 사실상 최순실 씨가 어떤 대선 전략가 역할을 하고 유세문도 뭐 네. 많이 받아봤었으니까요. 그렇죠. 대선 유세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이 이제 뭐 2012년, 2016년 4년이 지나서 밝혀졌는데 얼마 전에 뭐 최순실 씨가 투명인간처럼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투명인간처럼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국정농단이라든가 또 국정원의 공작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져 왔던 거거든요. 그 진실이 4년이 지나서야 밝혀졌던 거고
그로 인해서 입었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손실, 이 민주주의의 후퇴 이런 것들이 계속 숨겨져 왔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5년 전 대선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오늘도 뭐 문화계 블랙리스트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죠. 예, 검찰이 전반적인 적폐청산 수사를 지난 어떻게 보면 1년 넘게 해왔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정부 부처가 나름의 이제 TF를 만들어가지고 이 나름의 어떤 개혁, 뭐 혁신 TF를 운영해왔는데요. 문체부에서도 자체 조사위를 해서 추가적인 어떤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를 이제 제보를 받아서 오늘 취합을 해서 발표를 2,300건이 넘습니다. 했습니다. 2,300건이 넘고 명단에 실제 10,000명 가까이가 올라 있었고 실제 피해본 사람도 뭐 확인된 부분도 뭐 1,000명 이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뭐 그 검찰 법무부에서는 뭐 검찰의 과거 사건 조사에 대해서 몇 가지 사건을 정해서 조사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시작을 하고요. 뭐 교과부에서도 국정교과서 진상조사 관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적폐청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진실 규명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공작,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쌈짓돈으로 이용이 되고 수석들 용돈으로 이용이 되고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국민들이 몰랐던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은 이서준 기자도 정치부에 와 있고 저도 정치부지만 이 과정들은 얼마나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의혹들이 제대로 잘 규명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그래서 원래 20일이면 사실 원래대로 하면 대선이 있었던 날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대선이라는 것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 과정이 이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뭐 적폐청산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 보복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이제 피로감도 느낀다고 하는데 뭐 언젠가 뭐 마무리가 되긴 해야겠죠. 하지만 이 적폐청산의 어떤 의의는 결국에는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서복근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진실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여의도 상황도 계속 바쁘게 돌아가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12월 20일 이 대통령 달력에 나온 이 날짜에서 힌트를 얻어서 소셜 라이브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번에도 법조에서 계속 만났던 친구하고 소셜을 같이 하니까 또 저도 반갑기도 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이서준 기자와 함께 소셜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부에 온 만큼 더 많이 좀 공부도 하고 더 빨리 적응을 해서 다음엔 더 알찬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프레스된 선언문 역시 하루 전에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통령 대면 조사 모두 늦추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특검을 공식적으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고 또 조기에 치러진 대선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